일본보다 50%가 높답니다. 아, 여러분 이거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냥 마냥 좋은가요? 이제 우리에서 중요한 거는 채용 시장에 미치는 영향입니다. 이직도 이거 영향을 많이 받거든요. 중소기업을 포함한 대기업이 아닌 기업들, 여기에서는 현실적으로 지금 우리나라의 대기업의 인상 급여 수준은 사실은 솔직히 주제는 이겁니다.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역대급 임금 격차가 가져올 현실. 이럴 수도 있다. 제가 생각하는 가정에 대한 어떤 이야기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두렵고 떨리는 주제인데요. 한번 바로 시작해보도록 합시다. 주제는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역대급 임금 격차가 가져올 현실입니다. 자, 한국의 대기업 임금이 일본하고 비교를 하는 게 합리적이죠? 왜 그렇게 했어요? 가깝잖아. 가깝고 산업구조가 비슷한 면도 있죠. 또 우리나라가 일본의 영향을 많이 받았어요. 특히 인사제도에서 일본 영향 되게 많이 받았어요. 조직 문화도 많이 받았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일본하고 비교를 했을 때 대기업 임금이 이게 그냥 결론이에요. 일본보다 50%가 높답니다. 아, 이걸 어떻게 봐야 될까요? 여러분 이거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냥 마냥 좋은가요? 자, 여기 보면 경총에서 보고서를 냈습니다. 한국, 일본, EU 기업 규모별 임금 수준의 국제 비교입니다. 지금 보면 구매력을 기준으로 각국의 소득 수준이나 인플레이션이나 금리나 이런 건 다 다르기 때문에 연 임금 총액 PPP 환율 기준으로 분석을 했다고 합니다. 자, 그때 한국은 87,130달러, 그리고 EU가 8,536, 일본은 56,987달러라고 합니다. 쭉 보니까 한국이 EU에 비해서 안 꿀립니다. 5위로 지금 나타나고 있고요. 일본은 좀 꿀리네요. 일본은 좀 꿀어야겠다. 경제 수준 대비 대기업 임금이 나와요. 이건 이제 그 나라 경제 수준을 고려한 1인당 GDP 대비 대기업 임금 수준은,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돈을 잘 버는 나라가 월급을 얼마나 주냐, 그리고 돈도 못 버는 애들이 돈을 많이 주냐, 뭐 이런 것들에 대한 비교예요. 경제 수준 대비로 보니까 1위가 그리스고요, 2위가 프랑스고 3위가 한국입니다. 아, 이게 조금 느낌이 좀 쎄하죠, 그죠? 그리스 최근까지 국가 디폴트 상태 얘기했던 나라인데 프랑스 여러 가지로 유명하죠. 그에 반해서 중소기업 임금 수준은 이것도 좀 자존심 상해. EU를 못 이겼어. EU는 52,398달러고요. 한국이 53,117. 일본은 또 일본 이겼습니다. 42,022달러네요. 그래서 격차가 지금 뭐 EU와는 큰 차이가 없지만 일본과는 약 20% 가까이 차이가 나는 내용들을 좀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경제 수준 대비 임금을 봤더니 이것도 한국이 1위를 찍었습니다. 여기서 1위가 좋은 건지 잘 모르겠네요. 돈도 못 버는 것들이 돈 많이 주네 뭐 이런 거란 말이야. 근데 우리가 오늘 좀 얘기하려고 하는 거는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임금 격차, 이것을 이제 포인트아웃 하고 싶은 거기 때문에, 자, 여기서 나온 결론을 보겠습니다. 자, 임금 수준, 우리 대기업 연 임금 일본보다 52.9%가 높다고 합니다. 우리 대기업 임금은 전체 분석 대상 22개국 가운데 5위에 해당한다고 합니다. 근데 중소기업은 EU보다는 낮지만 일본보다는 높다고 해요. 그리고 22개국 중에 10위권 정도 된다고 하고요. 경제 수준을 고려한 1인당 GDP 대비 중소기업 임금 수준은 큰 차이가 없네요. 자, 동기가 우리 중소기업 인상률도 111.4%, EU는 동일 기간은 56.8% 올랐고요. 일본은 7% 올랐다고. 일본이 진짜 안 오르긴 했다. 자, 근데 임금 격차, 여기서 중요한 임금 격차인데 대기업 대비 중소기업 임금 수준이 일본은 73.7%, EU 평균은 65.1%, 우리나라는 57.7% 순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대기업을 100이라고 봤을 때 73.7, 이렇게 그냥 보면 쉽게 이해가 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우리나라가 57.7%가 그만큼 낮다는 얘기겠죠. 우리가 왜 뉴스에서도 많이 봤잖아. 아니 뭐 연봉이 2배인데 당연히 대기업 가야 되는 거 아니냐, 그러니까 이 중소기업 아무도 안 가려고 그런다, 뭐 이런 얘기 나오는 게 얼추 그냥 맞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이 보고서의 끝은 이렇게 나옵니다. 우리 대기업 임금이 일본에 비해 월등히 높고 EU 국가들과 비교해도 최상위 수준인 것은 연고명 임금 체계와 강력한 노조로 인한 생산성을 초과한 인력적 임금 상승이 크게 영향을 미쳤기 때문이다. 우리 기업의 성장 동력이 갈수록 악화되는 현 상황에서 생산성이 뒷받침되지 않은 임금 인상은 지속 가능할 수 없다. 직무와 성과에 기반한 임금 체계로 시급히 전환해야 할 것이다. 이렇게 나왔네요. 그리고 여기 이제 또한 대기업의 누적된 고율 임금 인상으로 기업 규모 간 임금 격차가 커진 점까지 고려하면, 그러니까 대기업은 계속 많이 올랐다는 거예요. 인플레이션처럼 누적되고 누적되면서 계속 올랐는데 중소기업은 이제 못 그랬다는 거죠. 여러 가지 상황 속에서. 어쨌든 그런 과정에서 임금 격차가 지금 계속 커지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대기업 임금 안정이 중요하다. 임금 안정은 어떻게 해? 급여를 깎으라는 얘기인가?
그 안 될 텐데. 특히 법정 정년 연장 이건 이제 새로운 화두죠. 고령화 시대로 이미 접어들었잖아요. 그러면 정년 연장해 줍시다. 근데 그러면 되는데 그럴 수가 없는 게 이게 임금 안정성과 연동이 된다는 거예요. 고령화가 될수록 연봉이 높죠. 근데 생산성도 높으냐? 그거는 좀 예의가 다르죠. 이게 그냥 결론적으로 현재 나타난 것이 아닐까. 이제 우리에서 중요한 거는 채용 시장에 미치는 영향입니다. 이직도 이거 영향을 많이 받거든요. 높은 임금이 당연시 됐어요. 한때 대기업들 사이에서 인재 쟁탈전이 유행이 된 적이 있었어요. 2007년도 8년도 그 이후였던 것 같은데 빵 터졌던 책이 한 권 있어요. 그게 뭐냐면 인재 전쟁이라는 책입니다. 맥킨지에서 쓴 책이에요. 사람을 영입하고 뽑고 하는 과정이 사업에 미치는 영향도가 어마어마하다라는 거를 이론적이고 논리적이고 데이터를 중심으로 막 나름 설명을 잘했어요. 그래서 그때부터 규정이나 기준도 없이 우수한 인재를 뽑아야만 해라는 여기에 좀 함몰이 되면서 급여가 막 팍팍팍팍 올라갔던 시기가 있었어요. 마치 경쟁적으로. 자, 근데 어찌됐건 간에 높은 임금으로 고급 인력을 유치하겠다는 흐름이 지금까지 쭉 간 것 같아요. 그래서 그 결과는 대기업의 평균이라고 말할 수는 없는데 초봉이 5천만 원을 돌파했대요. 근데 중소기업 가면은 3천도 잘 못 받는데 심지어 어떤 회사들은 최저임금보다 뭐 한 몇만 원 더 준대. 이런 식으로 되다 보니까 당연히 대기업을 가야만 하는 문화가 자연스럽게 형성이 됐죠. 그 흐름이 지금까지 쭉 왔어. 근데 우리나라의 산업 성장기를 지나서 성숙기를 지나서 이미 후퇴기 들어왔다라는 전망이 정말 많은 이 시점에서 대기업 입장은 뭘까요? 대기업에서 과연 그때처럼 급여나 복지를 늘릴 수 있을까요? 안 되겠죠. 왜냐면 인건비는 무시할 수 없는 영역이고 우리나라의 산업 구조를 보면 제조업이 되게 강하기 때문에 이게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이게 진즉에 손을 댔어야 됐는데 문제는 아까 그 보고서에 의하면 노조의 어떤 형태들이 이런 것들을 영향을 줬다라고 이제 얘기를 하죠. 이것에 대해서 제가 더 뭐 얘기는 하지 않겠습니다. 잘못 얘기하면 또 이제 오해가 될 수 있기 때문에 노조가 뭐 잘못됐다 이런 얘기를 하는 게 아니에요. 보고서에 의하면 대기업의 진즉에 구조조정이 들어갔어야 됐는데 타이밍을 좀 놓친 부분도 있고 시간이 지날수록 더 예민해져. 그러면 기업 입장에서 어떻게 해? 새로 뽑으면은 인당 초봉 5천 고액 연봉자들을 몇 명을 뽑든 무조건 지급이야. 그러면 이게 감당이 잘 안 되겠죠. 게다가 정년 연장이니 이런 논의가 계속 되고 있는 상황에서 임금은 계속 올라가. 그러니까 결국에는 신규 채용을 줄이는 수밖에 없어요. 그거밖에 뭐가 인사팀 할 수 있는 게 뭐가 있겠어. 그렇지 않나요? 지금 역시 인사는 사측이라고 하셨는데 저는 사측도 아니고요. 노측도 아닙니다. 기본적으로 사측이지. 인사인데 사측이 아니면 그거는 정신이 나간 거죠. 당연한 거예요. 그리고 직원들은 그럼 뭐예요? 직원들은 사측 아니에요? 그건 또 이상한 거지. 회사에 같은 소속이 되는 건데. 저의 직업 정신은 뭐였냐면 직원들이 정말 잘 돼야 회사가 잘 된다. 같은 맥락이에요. 같은 맥락. 이거를 계속 분리하는 세력이 있어요. 그거는 제가 보기엔 잘못된 거예요. 근데 그 얘기를 너무 많이 가면 이제 큰일 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지. 형은 여러분 편이에요. 대기업에서도 이런 일들이 일어납니다. 그러니까 우리 모두는 대기업을 가고 싶은데 구조적으로 TO가 줄어들 수밖에 없는 구조예요. 근데 대기업만을 들어가려고 준비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여기서 인플레이션이 어마어마하게 발생하는 겁니다. 정확히 말하면 인플레이션도 아니야. 그냥 병목 현상이에요. 병목 현상. 마치 대기업을 가야만 커리어에 뭔가 이렇게 성장하는 것 같은 느낌적인 느낌도 좀 있고 막상 가도 또 별 게 없어. 이런 일들이 지금 계속해서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두 번째로 나타나는 현상은 중소기업입니다. 중소기업을 거쳐서 대기업을 가도 되는데 저기에서 벌써 임금 격차가 너무 나버리니까 중소기업 가면은 큰일 나는 것 같은 인식이 있는 거예요. 근데 대기업은 중소기업이든 뭐든 어쨌든 경력 있는 사람 뽑고 싶어. 근데 경력을 안 쌓고 계속 대기업만 오매불만 기다리신다고? 그러니까 시간이 지나면 나이는 먹고 공백기는 쌓여. 이런 문제들이 계속해서 반복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결론적으로는 대기업이건 중소기업은 이제 신규 채용이 줄어들 수밖에 없다. 그리고 경력직 채용은 늘고 20대 취업은 더 어려워지고 채용 시장에 미치는 영향이 이렇습니다. 경제까지 우리가 좀 확장해서 보면은 제가 어제도 그 기사를 많이 봤거든요. 우리나라에서 지금 성장하고 있는 기업들의 상당수가 국내 시장이 아니래요. K-웨이브라 그러잖아요. 그 문화가 아직 살아있을 때 빨리 나가야 된다. 그래서 기업들이 해외 사업으로 점점 투자의 방향이 바뀐다.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이런 내용들을 보면 기업의 구조조정은 피할 수 없다. 결국은 일로 갈 수밖에 없는 게 될 거고 지금 이미 많은 기업들의 구조조정이 가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미치는 영향은 뭐냐? 마찬가지로 또 채용 TO가 줄어들게 됩니다. 근데 이제 그것도 난 안 되겠다. 그건 대기업 얘기고 우리 중소기업들 어떡하냐? 지원을 안 하는데 어떻게? 사람들이 지원도 안 하고 와도 뭐 하루 만에 퇴사해버리고 그러니까 어떻게? 믿을 거는 퇴사하지 않을 AI밖에 없다. 야, 저 로봇은 퇴사하지 않지 않냐? 그런 생각들이 당연히 되겠죠. 이거 너무 모두가 예측할 수 있는 내용이죠. 그래서 저는 이것에 대한 답이 있냐? 답 없어요. 답이 어디겠어? 저는 그래도 제안하고 싶은 부분이 있어서 그거를 정리하면서 마무리 좀 하고 싶습니다. 대기업에 대해서는 이미 연구
기업도 많이 상당수 진전됐더라고요. 연공급 임금 체계 단순 일괄적 임금 인상 아니라 직무기 역할급으로 바꿔야 된다. 기업 내 생산성 효과성 개선 필요하다. 당연한 얘기잖아. 근데 이제 문제는 뭐냐, 대기업에 기업가 정신으로 무장된 개또라이가 좀 있어야 됩니다. 관료화된 조직으로는 이거 절대 못 드러낼 것 같아요. 미친 척하고 이거 진짜 강도 높은 썸띵을 해야 되거든. 근데 그걸 못하는 것 같아. 이유는 저도 잘 모르겠어요. 다른 이유가 있겠지. 다 훌륭하신 분들인데 저는 그런 강력한 리더십 있는 사람들을 세워야 되지 않나. 우리나라 고속 성장기 때 일어났던 그런 다양한 유연하고 막 이런 스토리들 많잖아. 왜 그런 사람들이 무언가를 보여줘야 될 때가 되지 않았나. 그래서 저는 HR로 모든 게 귀결된다라고, 제가 HR 쪽이니까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그런 사람들을 뽑는 그런 곳이 필요하지 않나. 두 번째는 이제 중소기업을 포함한 대기업이 아닌 기업들, 여기에서는 현실적으로 지금 우리나라의 대기업의 인상 급여 수준은 사실은 미안해요. 지금 대기업 다니시는 분이 계실지 모르겠는데 개인적으로 제가 저의 인사적 식견으로는 솔직히 좀 거품이 껴 있습니다. 그 급여를 받을 만한 아웃풋을 내고 있는가? 그런 사람도 있겠지만 안 그런 사람들 되게 많아요. 단순히 그 기업에 소속이 돼 있다는 것만으로 지금 그 급여를 받고 있는데 내가 회사에 벌어다 주는 돈과 내가 지금 받고 있는 돈을 설명할 수 있거나 아니면 그 이상으로 뭔가 기여를 하고 있는 부분이 있어야 되는데 그게 안 되는 분들이 많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중소기업의 방향성은 뭐냐면 대기업의 임금으로 가는 거는 이건 말도 안 되는 거죠. 그게 아니라 더 차별화를 시킬 필요가 있는 거거든요. 제가 이 부분에 있어서 책 한 권이 좀 떠올라요. 광기, 패닉, 붕괴, 금융위기의 역사라는 책이 있습니다. 경제 그리고 투자 이쪽이 고전 같은 책인데 제목 그 자체야. 광기, 패닉, 붕괴. 반드시 이 단계를 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광기가 뭐냐면 주가를 보면은 왜 오르는지도 모르고 막 올라. 그럼 사람들은 지금 오르네? 미쳤나? 지금 왜 오르는 거야? 근데 분석도 안 하고 그냥 막 오르니까 오는 순간 이게 대세가 돼버린대요. 그리고 대세가 되니까 거기에 탑승을 안 하면 바보가 된다는 거야. 그래서 그쪽으로 돈이 막 몰리는데 그때부터 거품이 시작되고 그 거품이 반드시 붕괴가 일어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중소기업은 어떤 형태를 가야 되냐? 중견기업 마찬가지 포함인데 대기업을 임금으로 맞닥뜨릴 게 아니라 만약에 저 광기, 패닉, 붕괴 이 단계로 간다면 지금 대기업들도 구조조정 막 하고 있잖아요. 지금 난리도 아니잖아. 그 수순으로 가는 거예요. 이 임금만을 올리는 거는. 생산성이 뒷받침되면 임금 상승이 당연히 괜찮겠지만 그렇지 않고 뭔가 계속 퇴사하니까 그리고 뭔가 지원을 잘 안 하니까 임금으로 이걸 해결하려다 이거는 저는 근본적인 문제 해결이 안 될 뿐만 아니라 회사의 펀더멘털을 굉장히 심각하게 망가뜨리는 결정일 수 있다. 그래서 중소기업과 중견기업의 전략은 뭐가 돼야 되냐면 대기업이 줄 수 없는 가치를 줘야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저도 맞아요. 지금 복지라도 개선이 말씀하셨는데 저도 그렇게 생각해요. 방법이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그 회사만에 맞는 방법. 급여는 왜냐면 못 줘요. 이 급여가 연쇄적으로 파생하는 부가적인 비용들이 어마어마합니다. 이게 복지는 또 그렇진 않거든. 직원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는 복지 정도를 정해진 예산 내에서 계속해서 고민하고 피드백하고 분석하고 결정적으로 우리 회사만의 문화를 만드는 데 더 집중해야 되지 않을까.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해요. 아까 어떤 분이 언론별 커뮤니티 어떻게 하냐 그러셨는데 저는 저희 회사를 딛고 가고 싶은 데를 가라. 가고 싶은 데를 가라.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거 나쁘지 않다고 봐요. 근데 가라가 방점이 있는 게 아니고 이곳에서 의미를 못 찾겠으면 가라는 거예요. 회사에서 의미를 찾고 이곳에서 성장하고 느끼고 있고 이곳에서 함께 일하는 사람이 좋으면 급여가 직접적으로 많이 못 준다 하더라도 여기에서 경험했던 다른 가치가 있다라면 그 회사를 떠나지 않겠죠. 그리고 정부에게 정말 저는 촉구하고 싶은 게 기업에 대한 제재가 너무 많습니다. 대기업 입장에서 그 모든 제재를 한 몸에 다 받거든요. 나 돈도 많이 받고 나 진짜 일도 열심히 하겠다는데도 못하게 하고 제재가 너무 심해. 기업들이 자발적으로 또는 개인도 마찬가지로 혁신에 도전할 수 있고 좀 개또라이처럼 살았을 때 그 이상의 무언가를 맛볼 수 있는 뭔가 이게 좀 장이 열려 있어야 되는데 언젠가부터 너무 이렇게 제약이 너무 많아요. 그래서 어찌됐건 구체적인 뾰족한 안이 있냐고 모르겠어요. 제가 무슨 고용노동부 장관도 아니고 대통령도 아닌데 제가 그것까지 낼 수는 없지만 현장에서 만나고 경험하고 느꼈던 내용들을 다가올 미래가 너무 자명하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이야기 나눠볼 필요가 있지 않나라는 생각으로 오늘 스트림을 좀 진행해봤습니다.